그날 나는 딸네 집에 잠깐 들를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새로 들어온 냉동 갈비가 있었어요. 가게에서 몇 번 손님들 반응을 보니까 이건 집에서 구워 먹어도 괜찮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딸네 집으로 바로 보내두었습니다. 맞벌이라. 퇴근 시간이 늘 늦고 냉동식품은 문 앞에 오래 두면 안 되니까 내가 잠깐 들러서 냉동실에만 넣어두고 나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약속도 없었고 특별히 마음이 불안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 중 하나의 일정이었을 뿐이죠. 나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딸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늘 그렇듯 사람이 없는 집의 공기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냉동실을 열고 갈비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제야 됐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컵 하나 꺼내 물 한 모금 마시고 신발을 신고 다시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려다 문득 발이 멈췄습니다. 왜였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별 이유 없이 괜히 복도 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우리 모녀의 인생은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만 사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한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올해 62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는 좀 편해질 나이, 그 나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그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나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랬고 장사가 그랬고 무엇보다 딸을 키우는 일이 그랬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나라는 사람보다는 엄마라는 역할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 몸이 먼저 아팠고 아이가 울면 이유를 알기 전부터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 앞에서만큼은 항상 단단한 척을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웬만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입에 붙어있던 세월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나를 보며 컸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했고 아르바이트도 일찍 시작했고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금 내려와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공손했고 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법이 없었고 눈빛이 지나치게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아서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사위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제 정말 내 손을 떠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한 발 물러났습니다. 괜히 간섭하지 않으려고, 괜히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괜히 딸 인생에 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게 하려고. 한 달에 한두 번 반찬만 챙겨다 주고 집 안일에 대해선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다 말하면 듣기만 했고 사위 이야기를 하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이 인생은 아이가 사는 거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저 반찬 하나 넣어주고 조용히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서 내가 보게 될 장면이 그 모든 생각을 조용히 흔들어 놓기 전까지는요. 현관문을 닫고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됐다. 아까 주방에서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장사 준비만 하면 되는 날이었고 괜히 딸네 집에 오래 머물 이유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다가 그 순간 이상하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이유였습니다. 복도 끝이 괜히 훤해 보여서 낮 시간이라 복도식 아파트 특유의 긴 복도가 햇빛을 받아 쭉 뻗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가자.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난간에 다다라 아파트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은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니는 평범한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초입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괜히 시선이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사위가 내렸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오늘 일찍 퇴근했나 보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문도 곧이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그렇다고 아주 젊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딱 사위와 같은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 골목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 사이에 짧은 정적.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적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여자가 먼저 웃었습니다. 소리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그 표정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그 웃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위가 딸 앞에서 짓던 웃음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골목 안쪽으로, 사위는 차로 다시 돌아가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나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끝내 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한번 내려앉고 난 뒤였습니다. 그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계속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미 아무도 없는데도 괜히 시선이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을 하면서도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돌아갔습니다.
사위가 내린 각도, 여자가 웃던 순간 둘 사이의 거리. 그 어느 하나도 이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증거도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건 증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논리보다 빠르고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아니다라고 머리로는 100번쯤 부정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보다 조금 더 주변을 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찾으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 갔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신호에서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앞쪽 큰 대형 카페가 보이는 골목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이번엔 차가 아니라 골목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날 복도 아래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연인처럼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회사 동료처럼 딱딱 떨어져 걷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걸음 속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나는 신호에 걸린 채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려다본 그 장면은 복도 끝에서 내려다 봤을 때보다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사위의 표정이 바뀌는 건 보였습니다. 딸 앞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느슨하고 조금 편안한 얼굴. 그때 확신이 아니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번 보고 끝날 장면은 아니겠구나. 신호가 바뀌었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더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앞만 보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한동안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이 그냥 가만히. 사람이 정말 불안해질 때는 큰 소리보다 이런 정적이 더 무섭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그건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딸은 놀랄 것이고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다 자기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하겠지. 그 과정에서 딸의 하루가, 딸의 표정이, 딸의 인생이 조금씩 흔들릴 겁니다. 나는 그 흔들림의 시작을 내 입으로 만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그 사이 나는 몇 번 더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늘 비슷한 시간대, 늘 비슷한 동선. 퇴근 무렵 대형 카페 근처. 둘은 항상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기도 했고 각자 따로 움직이다가 자연스럽게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렇게 대놓고 다니겠어? 하지만 그 설마라는 말이 자꾸만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차 안에서 혼잣말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사위를 의심하는 대상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일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딸이 그 지점에 서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고 여전히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이 일이 정말 딸의 인생을 건드리는 문제라면 언젠가는 딸 스스로 느끼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그때의 나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특별한 용건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뭐해? 늘 하던 말투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길이지. 그렇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예전이랑 좀 달라지는 거 느껴질 때 있지? 나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숨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민수가 좀 그래.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전처럼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나는 최대한 엄마답지 않게 묻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자꾸 다른 데 있는 느낌이랄까.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고 내가 말하면 대답은 하는데 어디까지 들은 건지 모르겠고 수진이는 자기 말을 스스로 정리하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큰일은 아니야. 다들 그럴 수 있잖아. 회사도 바쁘고 요즘은 재테크 공부한다고. 밖에도 좀 나가고.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예민한 거겠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엄마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글쎄,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민해질 때도 있고 괜히 혼자 생각 많아질 때도 있지. 수진이는 조금 안도한 듯 그치? 하고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차를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자기 일상에 어딘가 균열이 생겼다는 걸.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말에는 가끔 멈칫하는 순간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가끔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말들이 내 귀에는 하나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나 혼자 이걸 버티고 있어. 사람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면 그때 바로
사위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위에게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이야기는 딸의 손을 떠나게 된다는 걸. 그건 엄마가 대신 싸워주는 이야기가 되고 딸은 자기 인생의 당사자에서 구경꾼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선택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딸과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수진이의 목소리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내가 요즘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게 괜히 드는 생각 같아? 아니면 자꾸 반복돼서 무시가 안 되는 쪽이야?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복돼. 수진이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자꾸 돌아와.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설득해 보는데 그게 잘 안 돼. 나는 그제야 내가 본 장면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연히 몇 번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은 있어. 그 정도만. 어떤 장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는 애매한데 회사 동료라고 하기엔 조금 가까워 보이는 장면들. 그 말에 수진이는 놀라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건 민수가 인정했어. 그 말이 이야기를 확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기댄 사람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 바람은 아니고 선을 넘은 건 아니라고. 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나온 결과인지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 보기로 했어.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겠다고 했고 나도 지켜보겠다고 했어. 그 말 끝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딸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시간을 주는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어쩌면 더 긴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도.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거나 잘했다거나 다시 생각해 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딸의 시간이었고 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화 끊기 전에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이 딸에게 위로였는지 부담이었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엄마로서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아주 조용히 흘렀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없었고 큰 소리로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진이의 동선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말로 한두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아이가 그 무렵부터는 퇴근길에
가끔 내 집에 들렀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밥 먹을 시간도 아닌 어정쩡한 시간에 엄마, 나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 그 말이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한 번, 두 번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1시간쯤 지나 다시 나갔고 어떤 날은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가 새벽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니? 무슨 일 있니? 그런 말 대신 입을 꺼내줄까? 아침에 나갈 거야? 그 정도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부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내 집과 자기 집 사이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아이에게서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엄마 뭐 해? 오늘 반찬 뭐 남았어? 같은 말이라도 자주 하던 애였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받았습니다. 통화도 길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야, 바빠서. 다음에 보자.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진실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저녁 무렵 아무 예고 없이 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먹고 왔어. 짧은 대답. 그날 수진이는 밥을 먹었다고 했지만 식탁 위에 놓인 물컵만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한참 후에야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떠나고 있는데 몸만 남아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 당장 위로나 조언을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혼자서 많이 생각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툭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굳이 애써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수진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위 이야기가 나오면 대답이 늦어졌고 괜찮아라는 말 뒤에 짧은 침묵이 붙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라고 말할 만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제는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다는 쪽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확신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릴 때가 있으니까요. 결정적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은 건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단골 중에 수진이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주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 가깝다고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고르다가 그 사람이 아무 뜻 없는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 동네 큰 카페 말이에요. 요즘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많고 회사 사람들끼리도 많이 오고요. 근데 어떤 남자는 항상 같은 여자랑 오더라고요. 그 말에 내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 다음 말이 이미 예감처럼 다가왔습니다.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묘하게 친해 보이던데요.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미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생각 위에 조용히 도장을 찍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순간 딸이 다시 그 시간을 처음부터 겪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먼저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는 돌아갈 마음이 없어. 그 말은 차분했고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한 건 아니야. 수진이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더라. 휴대폰도 표정도 동선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용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다시 잘해지더라도 나는 계속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걸. 그 순간 나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쯤인지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을 한 번 넘고 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이제 이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요즘도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문득 집 앞 복도를 걸을 때, 난간에 손을 얹을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발걸음이 멈출 때, 딸네 집 복도 끝 아주 잠깐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날. 그때 내가 본 건 사위의 뒷모습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본 뒤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도 며칠이 지나서도, 아니,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때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니면 당장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딱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딸의 삶을 조금 더 멀리서 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은 채 같은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처럼 수진이는 그날 이후 자기 집과 내 집 사이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다시 나갔고 어떤 날은 씻지도 않은 채 잠들었다가 새벽에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왔니? 무슨 일 있니? 그런 말 대신 문은 잠갔어? 아침에 나갈 거야? 그 정도만 물었습니다. 그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면 잠깐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결국 자기 몫으로 남습니다. 나는 딸에게 그 무게를 미리 덜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느 순간부터 웃는 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상대를 살피며 웃지 않았고 괜찮은 척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선택을 스스로 확인하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엔 낯설었고 조금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히 눈을 뜬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사랑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데? 나는 늘 그렇듯 묻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이야기가 이미 많이 멀리까지 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딸의 선택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그건 그 아이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아무 말 안 해줘서 나는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끝에 무엇이 이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먼저 화부터 냈으면 나는 내 마음을 끝까지 보지 못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선택들이 전부 옳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는 않았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지만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서줄 수는 있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그 복도 끝을 떠올립니다. 그날 엘리베이터를 탔더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조금 더 늦게 혹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내가 본 건 사위의 선택이 아니라 딸이 자기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된 순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옆에 서 있다는 것. 복도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군가 대신 결론을 내려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